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 오커스도 그렇고 파이브 아이즈, 이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언론엔 잘 안 나오던 건데 요즘에 부쩍 자주 등장하죠. 며칠 전엔 트루코어 사용어국 기구 OTS도 출범했어요. 가뜩이나 사회 과목에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곧 추가될 예정이에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국제회의나 국제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해보자는 거, 다른 하나는 편갈라서 싸우자는 거. 그런데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주로 편갈라서 싸우자는 것들이 좀 많아서 걱정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요즘 등장하는 새로운 국제회의, 국제기구들은 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세계의 패권 자리를 두고 비록 중국이 미국을 쫓는 형국이긴 하지만 마음은 쫓기는 미국이 더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미국의 마음이 이렇게 급해졌을까요? 지난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의 패권국이었죠. 그러다가 미소 냉전 시기에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이 중국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열심히 하는 사이 중국이 엄청 커버린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세계 경제에 짱 자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1대1로 붙었잖아요. 근데 승부가 안 났죠. 원래 미국이 짱이었고 도전자 중국이 등장해서 한판 붙었는데 승부가 안 나니까 짱으로서는 면이 안 서겠죠. 한판 붙고 나니 왠지 힘으로는 좀 후달릴 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동맹 강화예요. 혼자 붙어서 쉽지 않으니 친구들하고 같이 붙어보자, 뭐 이런 전략이죠. 일단 제일 만만한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보고 나와서 중국하고 같이 싸우자고 했어요.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 오커스 뭐 이런 거죠. 이 나라들의 특징은 그동안 중국과 협력도 많이 해왔지만 갈등 요인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한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형이 중국 데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하니까 제일 먼저 손을 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이 100여 개 국가를 한꺼번에 불렀어요. 야,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 내 편이니까 다 나와. 이게 바로 요번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입니다. 민주주의? 그저 인민민주주의도 가도 됩니까? 넙! 그런데 미국은 왜 100여 개 국가를 한꺼번에 불러야 했을까요? 아니,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힘으로 싸우는 거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가 같이 때리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싸움은 비록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이름을 빌려 소집하기는 했지만 실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재편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힘을 좀 빼주고 다시 멀리 따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중국을 따돌리는 대가로 전 세계는 지난 40년간 구축한 국가 간 자유무역과 생산 분업 체계를 포기하고 다시 재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되는 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실패할 경우 서로 피를 봐야 승부가 나는 상황이 되면 다 같이 학도병으로 끌려나갈 수도 있죠. 이것이 제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기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서로 관세 폭탄을 퍼부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속담처럼 모든 공급망은 중국으로 통하고 있었죠. 이 중국으로 통하는 공급망을 다 끊고 다시 만들어야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미국은 그래야만이 중국과 진짜 전쟁을 피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100여 개국의 명단을 살펴보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빠져 있고요.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필리핀,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이 대만이 초청받은 것인데요. 대만은 TSMC의 반도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아주 최고 관심 대상이긴 할 텐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화상 정상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너무 막 나가지는 말자, 뭐 이런 의미였죠. 시진핑 주석의 핵심 메시지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였는데요. 미국이 대만 초청을 통해서 아주 정면으로 중국에 도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면 재밌겠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도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가 있죠. 우리나라한테도 초청장이 왔어요. 이 초청장의 무게는 정말 무겁습니다. 탈냉전 시대, 세계화 시대의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안미경중이었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그 시스템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대부분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이슈가 안보 이슈와 통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미경중의 외교정책의 유효기간도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신냉전 시대인데 중국과 손절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도 미국은 왠지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고 우리한테 베풀어주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호구 잡힐 것 같고 잘해줘도 나중에 배신당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줄을 잘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신냉전 시대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나 회사에서 눈치로 줄을 서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언론에서는 매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미중 양국의 극한 대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미중 간의 신냉전은 과거 미소냉전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미소냉전은 모든 분야에 있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힘으로 누르기 위한 군비 경쟁과 동맹전이 핵심이었지만 현재 미중 간에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후 환경 문제와 보건 및 방역 이슈, 테러리즘에 대한 저항, 핵 확산 등 이슈에 미중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경제적 협력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은 지난 수년간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신냉전이라는 상황에까지 왔지만 지난해 미중 양국의 무역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9.4%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죠. 공급망을 재편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달콤한 관계가 깨지고 중국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경제보복을 당했죠. 그때부터 쌓인 한중 양국의 감정의 잔재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우리 정부는 꾸준히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교역국을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우리도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죠. 중국이 한 대 때리면 훅 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총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단순히 교역액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요소수 사태에서 보여진 것처럼 자그마치 3천여 개 제품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일 정도로 절대적인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하루만 중국을 끊어도 금단 현상 정도가 아니라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머리끄댕이를 쥐어잡고 싸우는 와중에 미국이 동맹국들을 동원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 입장일 뿐이고요. 돌려 말하면 미중 양국 모두 누구 하나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미국도 중국도 서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 상황도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칫 지금의 분위기에 휩쓸려 미국 뒤에 줄을 섰다가 혼자 까마귀 날아가는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한미동맹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군사동맹으로서 이미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룰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한미동맹이 절대 반중동맹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의 본질을 살펴보면 누가 빨리 누구의 편에 줄을 설 것이냐가 해법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나서서 중심을 잡고 미중 사이에서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 협력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는 핵심 이익과 또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지켜가며 미중 양국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돕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경제와 안보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지난 30년은 안미경중의 외교 전략이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신냉전 시대에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보 분야는 자주국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미국과 중국 모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처럼 미국과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킬러 아이템 산업을 계속 확대 발굴하고 성장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초대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